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와 열, 그리고 비열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우선 온도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온도라는 것은 물체가 차갑고 뜨거운 그 정도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느낄 때 뜨겁다, 미지근한데, 좀 차갑다. 사람마다 피부로 느끼는 그 온도는 다릅니다. 즉, 사람마다 그 감각으로 느끼는 차고 뜨거운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 체온계로 체온을 재잖아요. 그러면 뭐 36.5도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로 그 값이 측정됩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온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물리량을 온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모든 물질은요, 이렇게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입자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 활발성이. 일단 입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온도가 차가워지면 입자가 좀 움직이는 게 느려져요. 둔해지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어떤 입자든, 고체의 입자든, 액체의 입자든, 기체의 입자든 상관없이 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즉, 온도는 그러면 이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얼마나 활발한가, 그 활발의 정도까지 나타내는 것이 온도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우리는 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앞에 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봤던 강의에서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확한 물리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물체가 그 입자의 활발성이라는 것도 온도로 포함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온도는 뭐고 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열은요, 에너지입니다. 자, 열은요, 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써놓은 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열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해 놓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요. 그럴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차가운 물이 있고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온도가 지금 뜨거운 물이 더 높죠? 그럼 뜨거운 물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열을 얻으면 물체의 온도는 올라가고요. 열을 잃으면 물체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두 온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평형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을 얻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고 열을 준 물체는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두 물체는 온도가 같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온의 물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로 그 열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열을 뺏겼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느려지게 될 겁니다. 이 얘는요, 미지근한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그 주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을 뺏겨요. 그래서 시원해지는 게 바로 이 고온의 물체가 열이 이동했을 때 그 입자 운동 그리고 사례였어요. 자, 그럼 반대로 저온의 물체는요, 열을 얻어오겠죠. 자, 그러면 입자 운동은 점차 활발해지고 빨라지겠습니다. 자, 저온의 물체. 차가운 즉석식품 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놓으면요, 이 음식물은 열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활발하고 낮을수록 운동이 좀 미미해진다.
그리고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것이며 그 에너지를 열이라고 부른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열은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는데 이 뜨거운 물에 차가운 쇠숟가락을 넣어볼 거예요. 쇠숟가락. 그러면 온도가 물이 잠긴 부분부터 착착착착 올라가서 나중에는 손잡이 부분까지 차가워지게 되겠죠. 아니, 뜨거워지게 되겠죠. 이처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점차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요 정도였어요. 뜨거워지기 전에는. 근데 뜨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숟가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될 거고요. 점차 이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점차 활발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점차 활발해지니까 원래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활발해졌다. 이 뜨거워진 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열의 이동 방법 중에 첫 번째, 전도. 자,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가 있거든요. 전도부터 볼게요. 전도는 열을 받은 곳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웃한 입자들과 충돌하게 되고요. 이 입자들이 다시 그 옆에 있는 이웃한 입자들과 차례로 충돌하면서 그 운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 명이 가만히 있다가 총 5명이 있다고 볼게요. 붙어 있습니다. 얘가 움직여요. 그러면 얘도 움직이겠죠? 그 옆에 얘도 움직일 거고요. 얘도 움직일 거고 얘도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요. 보통은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에요. 일단 전도는 접촉, 고체가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열이 전도되는 그 정도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구리나 철과 같은 금속은 열이 잘 전도가 돼요. 하지만 뭐 플라스틱, 나무처럼 금속이 아닌 물질은 좀 전도가 잘 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철 나무 의자보다 금속의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무 의자와 금속 의자의 온도는 공기와 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같아요. 그런데 금속이 나무보다 열을 더 잘 전도해서 열이 몸에서 금속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금속이 나무보다 열을 더 잘 전도한다는 것은 열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우리 몸이 이 의자보다, 금속 의자보다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함으로 우리가 열을 뺏기니까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자, 뭐 냄비나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요. 냄비나 프라이팬을 금속으로 만드는 이유, 열이 잘 전도하라고, 빨리 안에 있는 음식물을 가열하라고. 자, 근데 냄비의 손잡이나 주방 장갑을 플라스틱이나 헝겊으로 만드는 이유는 열이 잘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열이 우리 살로 전달되면요, 뒤져, 살이.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도록 플라스틱이나 헝겊으로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물질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아까 말했듯이 이 숟가락 넣어놓은 것도 전도 중에 하나죠. 전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류를 볼게요. 대류. 자, 대류라는 것은 열을 얻은 액체나 기체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에요. 자, 만약에 물을 가열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열된 부분은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보면 되겠는데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차가운 게 아래로 올라가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간다?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순환을 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우리가 대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류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류 현상 어디서 배웠었냐면 우리 앞으로 쭉쭉 가보면요. 수온약층, 혼합층이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왜냐 그랬냐면 가열된 거 서로 순환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요거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예시. 냉방기는요, 우리가 위쪽에 설치합니다.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요. 냉방기, 차가운 공기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요.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냉방기가 여기에 있으면 다시 차가워져서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웠던 건 다시 올라가고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죠. 난방기의 예를 들어볼까요? 난방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차가운 거는요.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와서 따뜻해져요. 뜨거운 건 올라갑니다. 다시 차가워졌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우면 올라가고 다 따뜻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해류풍이나 한여름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대류에 의해 공기와 열이 함께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복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사는 아무런 물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복사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0도씨 이하의 물체에서도 복사에 의해 열이 이동할 수 있어요. 모든 물체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난로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난로 앞을 가리면 복사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열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따뜻한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전달될 때 우리 이것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전달되는 게 복사예요. 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류, 그러니까 난로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거 대류가 되겠고, 난로를 켜면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난로에서 나온 열이 복사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복사. 주전자 바닥부터 데워지는 점차 주전자 표면이 뜨거워진다. 그 고체, 그러니까 전도. 그리고 전기장판 위에 있으면 열이 우리 몸으로 바로 이동해서 따뜻해진다. 고체니까. 전도.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는 아래로 이용해서 반정체의 온도를 낮춘다. 이동하고 그 기체가 직접 이동하는 거니까 대류가 되겠죠. 이렇게 개념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는 양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개념이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꿀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시험 공부할 때 개념의 3분의 한 4분의 3을 개념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저는 요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공부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게 맞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찾아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정말 제대로 잡으면 못 푸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추천하는 그런 공부 방법들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이라는 것은 절단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열의 이동을 절단한다. 즉,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을 단열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열재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거는 열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예요. 대표적인 단열재는 솜이나 스티로폼이에요.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열의 이동을 방지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어요. 공기를 포함하는 물질일수록 단열에 효과적이라는 거. 자, 냉장고 본체는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재를 사용하고요. 문의 고무 패킹은 외부에 따뜻한 공기 유입을 막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단열의 예로는 우리 보온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의 열의 전달을 막아서 음식물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면 됐고 이제 비열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마지막 필기네요. 자, 비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은요, 누가 먼저 뜨거워질까? 이거예요. 자,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부터 개념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열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데 그 물체를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은요, 뜨거운 데서 그냥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즉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도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거든요. 즉, 비열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높이는데, 온도를 그만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식을 어떻게 쓰냐면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비열을 구할 때는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암기해 주세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열 열량을 Q라고 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비열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열량을 줬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적을 것이고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크겠네요.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작고요.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과 식용유를 같은 양의 같은 열량으로 가열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준 열의 양은 똑같아요. 똑같다. 자, 그런데 물은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가열됐고요. 식용유는 30도에서 53도까지 가열이 되게 돼요. 원래는 30도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죠. 자, 그러면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은 식용유였고요.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은 물이었어요. 이 말인즉슨 온도 변화가 작았던 물은 비열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온도 변화가 컸던 식용유는 비열이 작았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인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열팽창, 우리 열평형도 했는데 열팽창을 뭐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보도록 합시다. 열팽창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열팽창은 고체, 액체, 기체에서 다 일어나고요. 그 팽창되는 부피는요. 우리 여기다 써놨을 텐데. 네, 맞아요. 기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액체, 그 다음 고체예요. 그리고 열팽창의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열팽창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거는 입자 운동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려해 줘야 될 게.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죠.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둘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점차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액체의 열팽창 이용하는 예시를 좀 생각해보면요. 온도계 속에 액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해서 눈금이 올라간다. 이 말은 열팽창의 정도가 크고 온도에 따라 부피가 일정하게 변하는 알코올을 사용해서 온도계를 이제 그 눈금을 올라가게 합니다. 뭐 음료수 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이유 다들 아시나요? 전 이거 몰랐는데 전 처음에 이게 약간 기계가 넣어서 어느 정도의 양을 맞추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음료수가 열팽창에서 넘치거나 병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틈을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 뭐 더운 여름철에는 밤에 주유하면 이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밤에 주유한다는 것은 기름을 밤에 차에 넣는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열팽창은요 고체, 액체, 기체 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게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 고체였잖아요. 어쨌든 일어나는 건 다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은 액체거든요. 기온이 내려가면 부피는 줄어들어요.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네요. 그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정해져요. 그니까 좀 더 많은 양의 기름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열팽창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아니면 해수면 상승 같은 것도 열팽창에 얘도 열팽창도 있겠고요. 아, 이거는 제가 알고 나서 되게 놀랐던 사실인데 보통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즉 이거를 해빙이라고 하는데 현재 해수면의 상승은 바닷물의 열팽창 정도에 의한 영향도 크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바닷물도 액체잖아요. 액체도 그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 바닷물의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팽창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열팽창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열팽창 하면요. 바이메탈을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요. 바이메탈, 열팽창의 정도가 다른 두 물질,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것을 바이메탈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열팽창의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겠죠. 그리고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요. 자, 열팽창의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 열팽창의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전기 다림이나 토스터 등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의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게 되는데 이 이유는요. 열팽창이라는 것은 커지는 거잖아요. 얘가 더 많이 커질까요? 얘가 더 많이 커질까요? 많이 커지니까 더 길어졌겠죠. 얘가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열팽창이 작으면 열팽창이 작다는 것은 더 많이 커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온도가 낮아지면요. 이쪽으로 휘게 되죠. 열팽창이 큰 쪽으로. 왜냐면 열팽창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줄어드는 것도 잘 줄어들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이메탈까지 정리하면요. 다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